예, 경북대학교 최한수입니다. 먼저 제 간단하게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게 책을 내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제가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약간의 운을 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토론자분들이 저보다도 하신 말씀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약간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신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에 마음껏 씹어주시고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자리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논의는 학술 논의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끼리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계신 일반 국민들 그리고 우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아마 언론 분들이 받아들이는 기본소득 개념이 워낙 다양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 사실 또 고민이에요. 아마 모든 분들의 고민일 텐데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식은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발제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금 과감하게 생략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목은 이거고요. 그 뭐 핵심은 우리가 일반론 혹은 철학적, 역사적 제도로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일종의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얼마나 적실성을 갖는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뭐 다음과 같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여기 나왔듯이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금과 실업급여와 기본소득의 차이는요. 첫 번째가 연금은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돈을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 또 강조되는 건 특히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의 대상인 위험이 실현돼야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기여하지 않아도 그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수급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회부조화의 차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는 이제 자산조사나 아니면 이제 이번 한국형 실업보조가 들어오는데 일종의 구직활동 이런 어떤 행위가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데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도 미래통합당형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까운 건 음해소득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이것이 기본소득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음해소득세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가구당 한 1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가구당 100만 원 소득이 넘으면 아무것도 안 받는 거죠. 하지만 기본소득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아주 정통적 의미의 기본소득은 음해소득세와도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 이제 그 정책적 맥락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중요한 부분은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른바 자유주의적 유형의 기본소득이 있고요. 뭐 근본적 혹은 급진적 유형의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유적 기본소득은 뭐 대충 이런 겁니다. 복지의 효율성, 방만한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고요. 그러니까 현금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재통합 그리고 사회 그 전달망의 일종의 축소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핀란드식으로 가면 일종의 일하는 복지와도 관계가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속칭 자유주의적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제가 논쟁을 해보면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본적 기본소득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뭐 핵심은 일단 강조점이 공유자산에 대한 배당.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강조를 두면 특히 그러니까 재원 조달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세금보다는 예컨대 디지털세라든가 그다음에 뭐
국토보유세와 같은 일종의 가장 공유재산에 가까운 세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낮은 금액이라도 조달하는 게 의미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이게 기본소득의 의미라고 보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 실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본소득이 아니죠. 이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일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건 이제 저의 주장인데, 그럼 왜 이렇게 기본소득이 대중적 관심을 끄느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도입한 나라도 없고, 더 나아가서 주변적이라 할지라도 뭐 알래스카 정도를 제외하고서 복지제도로서 도입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앞다투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게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이걸 표현할 때는 이제 AI 묵시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터미네이터에서의 T2가 AI고 거기에 죽는 사람들이 일자리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을 거다.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나요? 소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유행적인 기본소득 담론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뭐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지막 보루.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이건 이제 미래통합당 주장인데요. 일자리와 소득을 기본소득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 뭐 이런 담론이 다 이게 제가 이제 표현하는 이른바 AI 묵시록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소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공헌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적 맥락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불안전 노동의 일상화로 인한 근로연계 사회안전망의 한계입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말은 이제 특고라고 불리우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 형태,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고라고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인데 예컨대 청년처럼 아예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경단녀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노동 형태, 이런 사람들을 사회안전망에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 이 이슈가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한 가장 간결한 해법은 모두에게 일종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의 감소와 이 불안전 노동의 일상화로 인한 근로연계 사회안전망의 한계라는 거의 핵심은 기본소득이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일종의 장기 실업보험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열풍을 설명할 수 없는데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빈곤층, 소득 분위별로는,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노령층 중심의 사회 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 거라고 봐요. 즉, 바꿔 말하면 여기서 빠지는 게 누구냐면 근로 연령대의 중위소득 가구가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가지 근거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도 설계로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계해도 마찬가지. 이거는 애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합니다만 지금도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애 주기별로 이게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2016년 데이터인데요. 우리 복지예산이 160조쯤 됩니다. 이 중에 거의 이제 뭐 한 그러니까 65% 정도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예컨대 의료보험 같은 건 연령 제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령 제한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계층, 예컨대 뭐 기초연금. 그다음에 우리 이제 워킹 에이지라고 하는 비노령. 이게 정확히 5대 30, 그러니까 1대 6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소득 분위별로 보면 근로 연령대의 워킹 에이지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근데 왜 이게 이슈가 발생하느냐?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게 저성장 시대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세금을 올리고 복지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복지를 가능했던 건
전후의 고성장 시기예요. 성장률이 6%, 7%. 근데 지금 우리가 2%입니다. 2%라는 의미는 소득이 2배 되는데 36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자기 생애 때 자기 소득이 2배 늘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중산층도 팍팍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긴급생계지원금은 제가 알기로 전후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중위소득이 현금 받은 유일한 사례예요. 이만큼 열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정치경제학적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외국의 실제 사례는 제가 시간은 관계상 생략하고요. 뒤에 서현수 교수님이 더 저보다 잘하실 거니까 이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각각의 주장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른바 AI 묵시록 스토리는 굉장히 대중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학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어떠한 징후도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실현화되는 것보다는 고령화가 실현되는 게 더 빨라요. 어떤 데이터를 봐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경제학 문헌에서, 그러니까 AI 연구를 하는 모든 문헌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로봇 워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이게 AI 묵시록이 맞으려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쪽에 제조업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일자리든 급격한 감소가 목격돼야 되고 그 징후가 보여야 돼요. 근데 연도별로 보시면 제조업 일자리는 우리나라가 심지어 증가도 하고요. 변이가 있지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더 미세 레벨인데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잘 뭐냐면 실제 미시 고용보험 데이터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자리 하나 잃으면 AI 그 묵시록이 현실화되려면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얻으면 안 되죠. 그래야 일자리 총량이 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미세 데이터 2011년부터 15년 데이터를 보시면 정확히 1대1이에요. 누군가 일자리를 잃으면 바로 정확히 누군가 일자리를 갖습니다. 그건 개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직한 거 일자리 있고 새로운 걸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로버스트합니다. 그래서 경제학계 내에서는 적어도 AI 묵시록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아마 제일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가능성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기본소득에 가까운 현금성 복지급여가 있어요. 예컨대 노령으로 치면 기초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EITC 있고요. 저소득층한테 주는 생계급여도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약간 속된 표현 쓰면 탈탈 털면 월 2만 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의 복지급여는 저소득층에 타겟돼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나눠주면 이 설계하에서는 저소득층이 어떻게든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오히려 역진적인 제도예요. 두 번째는 일부에서 또 주장하시는 게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기재부나 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있었는데 저희 연구에서 뭘 하냐면 조세 지출이라는 걸 매년 평가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100억 이상의 조세 지출을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누군가에게 이득이거든요. 저희가 그거 하려는 순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모든 지출은 그 수혜자가 있어요. 그 지출을 몇백억 정도는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죠. 위기 상황에서. 하지만 보편적으로 조세 지출을 통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10만 원의 조세 기본소득을 하려면 60조가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조달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지출이 50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중에 30조는 개인이고요. 20조는 법인입니다. 이 30조 중에 60%는 저소득층 제도예요. 20조 중에 대기업은 40%밖에 안 돼요. 이미 조세 지출도 굉장히 일종의 재분배를 강조하도록 설계해 놨거든요. 이거를 과연 없애고 보편적으로 한다? 이것도 소득 역진적입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소득 역진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세목인데요. 제가 이건 조금 일부러 자세히 썼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제가 이른바 기본소득의 철학에 맞는 세목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게 20페이지에 있어요. 발제문에. 보통 상증세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세, 뭐 종부세, 재산세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변형된 법인세로서의 디지털세. 이거를 제가 최대한 우호적으로 잡았어요. 이걸 다 기본소득 지원으로 가져간다 치자. 그러면 얼마냐? 월 4만 원입니다. 물론 이게 의미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본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소득의 70%는 그러니까 국세 기준 70, 전체 지방세까지 포함한 거에 뭐 한 60%는 그러니까 80%, 60%는 이른바 3대 세목이에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부가세. 60조 정도 되는 금액을 그러니까 월 10만 원에 기본소득은 60조 파이낸싱이 필요한데 60조 되는 세금을 이 3대 세목을 건드리지 않고 이런 기타 세금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토보유세 10배를 거둘 수 있습니까? 저는 뭐 가능한 어떤 분은 법을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보유세 10배를 만들면요. 대충 한 10년이면 원금이 잠식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디테일함이 있어요. 뭐 여긴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요지는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요. 의미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하려면 핵심은 대규모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기본 3법에 대한 3세목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거고요. 그거에 아주 간단한 계산 방법은 월 10만 원씩을 더 기본소득으로 거두려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을 3.7%포인트 인상하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파이낸싱을 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세금을 50%더 내면 됩니다.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하려면 이게 지금 정확히 우리나라 지금 기초연금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조의 기본소득인데 지금보다 모든 경제주체가 세금을 딱 2배 내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우리가 스웨덴 수준의 조사 부담률로 올라갑니다. 그럼 저의 질문은 스웨덴 같은 물론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좀 폭넓은 수준의 복지를 하는 게 맞지 기본소득을 깔아주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제 주장은 기본소득이 재정적으로도 저는 사실상 의미 있는 기본소득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세 부담률을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식의 소득 불평등과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세율을 100%에서요. 그걸 똑같이 나눠주면 정확히 가장 평등한 사회가 되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이유는 그러면 아무도 일 안 할 거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3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공평성을 추구하고 조세 수입을 달성하는 3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어떤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기본소득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노동공급 그러니까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세금 인상에 대한 사회 후생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조세 수입도 많이 거둘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이렇게 가면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올 필요가 있어요. 뭐 이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뭐 이건 근데 간단하게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든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이게 뭐냐면 요 100 이하로 가는 건 기본소득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100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현행 제도에서의 가처분 소득, 기본소득 하에서의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핵심은 어떻게 설계하든 많은 경우 저소득층이 손해를 보고요. 어떻게 설계하든 중위소득계층이 이득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소득의 높은 사람들은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미세 조정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안 변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건 안 하는데 최근에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제가 최대한 선의 해석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을 쓸 거면 기본소득으로 하는 게 소득이 올라간다. 이런 건데 제가 하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재난지원금을 이게 빨간 게 준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건 서울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서울시 이제 지원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요 빨간 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가 있어요. 요거는 소득이 제일 높은 구입니다. 강남구. 그리고 요건 뭐냐면 전년 대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지원금이 풀리졌을 때 어느 구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소득이 낮은 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크게 반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이거는 서초도 마찬가지. 넘버 2가 서초고요. 바텀 2가 있어요. 제가 뭐 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제가 넘버 3까지 그려봤는데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경기 부양 효과만 본다면 당연히 선별 즉 타겟팅해서 소득순이 낮은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적이 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게 무조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하시는데 경기도는 1.5조를 썼고요. 경기도 1.3조를 썼고 서울은 5,300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2.5배를 더 썼어요. 따라서 어떻게 그려도 그 사이즈 이펙트 때문에 경기도 게 더 나와요.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한 비교가 아니에요. 동일한 돈을 썼을 때 어떤 게 더 경기 정책으로 의미가 있느냐? 당연히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더 우리 국회에서도 뭐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면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토론 자리에 다 짚어주실 거라고 믿고 대충 이런 이슈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 지금 시기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복지 정책이 기본소득이냐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혹은 강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왜 채택되느냐 이게 두드러지는 효과가 있어요. 영어로는 세일리언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각각의 대안을 내왔어요. 그래서 교육개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존에 있던 제도를 하면 이거는 뭔가 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했던 거니까.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제도고요. 담론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담론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달려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뭐 저희가 대학교 때부터 저희 신념이기도 한데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에 맞는 열쇠는 없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회에 예컨대 올해 들어오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이 제도보다 갖고 있는 의미가 10배쯤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저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의미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 10분의 1도 관심이 안 가요. 저는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그건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 오히려 저 같은 연구자의 잘못일 수 있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그래서 뭐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제도는 아니다라는 게 저의 발표의 결론입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